딸이 죽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위와 선을 넘어버린 장모,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늦은 오후, 안동 시내에는 가랑비가 흩날리고 초겨울의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했다. 박미숙 여사의 번듯한 2층 집 앞에서는 장례식의 구슬픈 곡소리가 울려 퍼져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마저 숙연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을 손에 쥔 채 수군거렸다. 쯧쯧, 소영이 불쌍해서 어째. 21살, 꽃다운 나이에 희귀병이라니. 너무 일찍 갔어. 그러게 말이야. 안타깝긴 한데 민준이가 제일 가엾지. 저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었으니. 박 여사님도 평생 과부로 사셨는데 이제 하나뿐인 딸까지 잃었으니. 집안, 향연기가 자욱한 영정사진 앞에서 민주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곁에서 제잘거리던 아내 소영이었는데 이제는 온화한 미소를 띤 사진 한 장만 남았다. 그는 목이 메어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소영아, 왜 이렇게 나를 빨리 두고 갔어? 우리 같이 할 것도 이루고 싶은 꿈도 많았잖아. 뒤편에서는 박미숙 여사가 딸의 영정사진을 붙들고 몇 번이고 실신할 듯 오열했다. 55세의 그 여인은 평생을 고되게 살았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홀로 소영이를 애지중지 키워냈다. 소영이는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버팀목이었다. 그때 집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닿기에는 충분했다. 딸은 같지만 박 여사하고 민준이 저 두 사람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애틋하네. 앞으로 둘 다 더 외롭겠지. 기댈 데도 없을 테고 장모랑 사위가 한 집에 살게 됐으니 저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그 속삭임은 이미 무거운 슬픔에 잠긴 집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밤이 깊어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집 안에는 연불 소리만 나지막이 울렸다. 민주는 툇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옆에는 빈 소주병이 굴러다녔고 그의 멍한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박 여사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그만하거라. 죽은 사람은 이미 갔는데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면 안 돼. 어머님, 너무 공허해요. 소영이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앙상한 손을 떨어 사위의 어깨에 얹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짓누르는 고통과 공허함을 동시에 느꼈다. 안쪽 재단 위 소영의 영정사진 앞에서는 향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마치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듯 다정하면서도 어딘가 원망하는 것 같았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가 울고 처마 끝에서는 가랑비가 붉은 기와장 위로 투둑투둑 떨어졌다. 작은 도시 전체가 마치 이 비극의 시작을 말없이 지켜보는 듯했다. 아무도 몰랐다. 젊은 아가씨의 죽음 이후 잔인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며 안동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풍파를 몰고 오리라는 것을. 장례식이 끝나자 텅 빈 집은 더욱 쓸쓸해졌다. 친척과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이제 박 여사와 민준 두 사람만이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마주하게 되었다. 재단에는 밤낮으로 향불이 꺼지지 않았고 소영의 영정사진은 집안 어디에서든 보이는 곳에 놓여 지나가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민준은 마루에 드러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밤마다 뒤척이다. 잠시 눈을 붙이면 꿈속에서 소영이를 만났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를 듣다 소스라치게 놀랍게면 베개는 이미 눈물로 축축했다. 신혼 시절의 기억, 햇살 가득한 시골길을 함께 달리던 오후, 미래를 속삭이던 약속들, 모든 것이 이제 가슴에 깊게 파인 상처로만 남았다. 어떤 날은 아내의 재단 앞에 앉아 술잔을 가득 채워놓고 마시지도 못했다. 그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접시에 올려주고는 이내 오열했다. 소영아, 오늘이 내 첫 제사야. 왜 이렇게 빨리 갔어? 나는 네가 없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박 여사는 등 뒤에 조용히 서서 그 모든 말을 들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다. 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젊은 사위를 보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박 여사는 민준의 모습이 수십 년 전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차가운 공허함을 홀로 견뎌야 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어느 날 밤 11시쯤 민준은 만취한 상태로 돌아왔다. 그는 툇마루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어머님, 착한 사람은 일찍 죽고 나쁜 놈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요? 박 여사는 쏘스라치게 놀라 뛰쳐나가 그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을 비췄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살아야지. 양가 부모님도 계시고 널 아끼는 사람도 많잖니. 하지만 제 곁엔 이제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민주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외로운 영혼을 서로에게 끌어당기는 듯했다. 그녀의 앙상한 손이 민준의 어깨에 닿았다.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그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벌레 소리와 기왓장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적막함은 장모와 사위 사이의 경계를 서서히 허물었다. 동네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밤마다 박 여사네 집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던데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지만 아직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했지만 박 여사에게서 받는 위로와 공감은 그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박 여사는 수십 년간 과부로 지내면서 처음으로 남자의 온기가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연약함이 그들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잘못된 관계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있었다. 어두운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장례식 후 안동 시내의 2층 집은 무서울 정도로 텅 비어버렸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 소영이 마당을 쓸며 남편과 제잘거리고 박 여사는 부엌에서 분주했을 것이다. 이제는 박 여사가 터벅터벅 오가는 슬리퍼 소리와 그림자처럼 말없이 지내는 민준만이 남았다. 처음 며칠간은 이웃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이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자 집은 다시 적막에 잠겼다. 박 여사는 딸의 제단 앞에 앉아 끝없는 자책에 시달렸다. 청소를 할 때마다 소영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소영아, 엄마는 이제 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니? 너무 일찍 갔어, 우리 딸. 민주는 여러 밤을 지새웠고 소주는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잊기 위해 마셨지만 마실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한 번은 너무 취해 툇마루에 쓰러졌고 박 여사가 기겁하며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 희미한 등불 아래 사위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그녀는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민준아, 그렇게 몸 상하게 하면 안 돼. 소영이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만지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어머님, 저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소영이가 곁에 있기를 바라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잖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박 여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남편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다. 20년 넘게 과부로 살며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젊은 사위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어느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인 위로처럼 자신의 앙상한 손을 민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민준은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그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가만히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낮에는 민준이 집안일을 돕고 밤이 되면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공감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름 붙이기 어려운 기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민주는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소영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저희도 아이를 가졌을 거예요. 어머님. 그 말을 들은 박 여사는 가슴이 미어졌다. 사위가 너무나 안쓰러워 목이 맨 채 간신히 대답했다. 그래, 운명이 너무 가혹하구나.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바람이 텐마루로 불어닥쳐 등잔불을 꺼뜨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민준의 숨결에서는 진한 소주 냄새와 흐느낌이 섞여 나왔다. 박 여사는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닿았고 그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무언가에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박 여사는 황급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음이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것이 술기운 때문인지 방금 스쳐 지나간 낯선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외로움과 상실감에 신음하는 두 연약한 영혼 속에 잘못된 씨앗 하나가 조용히 심어지고 있었다. 그 비 내리던 밤 이후 안동의 2층 집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워졌다. 박 여사와 민주는 서로의 눈을 피했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그들 사이의 위태로운 거리가 더욱 아슬아슬하게 느껴졌다. 낮에는 민준이 텃밭을 가꾸고 소영의 재단을 닦는 것을 도왔지만 무심코 시선이 마주치면 둘 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소영의 모습이 선명했지만 동시에 장모에게 느끼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죄책감이 들면서도 거부하기 힘든 감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청소를 마친 민주는 텐마루에 앉아 있었다. 초겨울 안동의 날씨는 살을 애는 듯 추웠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는 소주병을 열어 홀짝였다. 그 모습을 본 박 여사가 다가와 곁에 앉으며 가볍게 나무랐다.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건강해친다. 먼저 간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네 몸은 챙겨야지.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마다 눈만 감으면 소영이가 제 이름을 불러요. 민주는 그렇게 말하며 술잔을 건넸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한 모금 받아 마셨다. 독한 술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녀의 뺨이 발그레해졌다. 아주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고 이렇게 늦은 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주 오랜만이었다. 얼마 후 술 기운이 오르자 민주는 상에 팔을 괴고 충혈된 눈으로 목맨 소리를 뱉었다. 차라리 제가 소영이 대신 죽었어야 했어요. 저는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한 쓸모없는 놈이에요. 그 말에 박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탓이 아니야. 그저 운명이 가혹했을 뿐이야. 자책하지 마라. 그 순간 민주는 갑자기 돌아서서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닿았다. 박 여사는 온몸이 굳었다.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앙상한 팔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몇 초 동안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서러운 포옹에 몸을 맡겼다. 이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황급히 민준의 팔을 풀어내며 더듬거렸다. 안 돼. 안 된다. 민준아. 나는 내 장모다. 이러면 천벌받아.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약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그저 길가의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으며 앉아 있었다. 박 여사가 먼저 일어나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한편으로는 딸에게 부끄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년간의 차가운 외로움 끝에 잠시나마 온기를 느낀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밤새 뒤척였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기왓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텐마루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흐느낌이 섞여 들렸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인륜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외로움과 상실감이 그들을 조용히 끌어당기며 한 번 발을 들이면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 어설픈 포옹 이후 집 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박 여사와 민주는 서로를 피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번민은 깊어졌다. 저녁 식사 시간은 원래도 조용했지만 이제는 숨막힐 정도로 적막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몇 술 뜨고는 서둘러 일어나 설거지를 했고, 민주는 밥알 몇 개를 억지로 넘기다 멍하니 아내의 영정사진만 바라보았다. 밤이 되자 안동 시내는 차가운 안개에 잠겼다. 골목길에는 차 소리도 뜸해지고 간간히 개 짖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집안 소영의 재단에는 여전히 향이 피어오르고 희미한 등잔불이 사진 위로 흔들려 그녀의 온화한 미소를 더욱 애처롭게 만들었다. 민주는 툇마루에 누워 소주병을 비웠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박 여사가 그를 방으로 들여보내려 나왔을 때 민준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누가 곁에 있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 여사는 온몸을 떨었다. 젊은 사위의 거친 손이 자신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따뜻하면서도 죄악감이 느껴졌다. 마음속 이성은 당장 뿌리치라고 소리쳤지만 심장은 그럴 힘이 없었다. 남편이 죽은 지 20년이 넘도록 누구도 이렇게 자신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다. 민준아, 이거 놔라. 이러면 안 돼. 사람들이 알면 무슨 낯으로 살겠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를 이해해주고 곁에 있어줄 사람은 어머님뿐이에요. 민주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 순간 박 여사의 이성은 산산조각 났다. 진한 술 냄새, 서러운 울음소리, 겹겹이 쌓인 외로움, 모든 것이 감정의 폭풍이 되어 몰아쳤다. 그녀는 떨면서 눈을 감고 사위의 팔이 자신을 조여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날 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죽은 이를 기리던 그 집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타락을 목격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죄를 씻어내려는 듯 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오점까지는 지워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잠에서 깨어 옆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박 여사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고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여사가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서둘러 재단으로 향했다. 딸의 영정 사진 앞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소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가 너무 약했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민주는 등 뒤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두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지난밤이 거대한 실수였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멈출 만큼 자신이 강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그의 마음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장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직감했다. 이제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평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바람 치던 밤의 연약함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었음을. 그 파문은 이 작은 도시의 여론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그 운명적인 비바람이 몰아친 밤 이후 안동의 그 집은 더욱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박 여사와 민주는 서로를 피했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사람을 묶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낮에는 민준이 여전히 말없이 박 여사를 도와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했다. 밤이 되어 도시에 불이 켜지면 그는 툇마루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박 여사는 여러 번 그를 몰래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갈등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 죽은 딸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억누르려 할수록 외로움이 그녀를 갉아먹으며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상을 치우던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님, 그날 밤 일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머님이 필요했어요. 박 여사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아,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어.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 눈에는 고통과 연약함,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들의 은밀한 관계는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손을 잡는 것으로, 시선이 더 오래 머무는 것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동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마다 박여사네 집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던데 장모랑 사위가 밤늦게까지 뭘 하는 걸까? 그러게 말이야. 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젊은 사위랑 같이 사니 별일이 다 생기겠지. 그 말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박 여사의 귀에 밝혔다. 시장에 가거나 절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의미심장한 눈짓을 느껴야 했다. 그녀는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매일 밤 딸에게 향을 올릴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다. 소영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너무 약해.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구나. 민준의 마음속에서도 소영의 모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박 여사를 볼 때면 그는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은 듯한 다른 종류의 위안을 느꼈다. 그것이 잘못되었고 인륜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아내가 없는 텅 빈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텅 빈 침대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제단 앞에 앉아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며 울부짖었다. 소영아, 나를 용서해줘. 나는 비겁한 놈이야.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 밤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등잔불을 흔들었다. 등 뒤에는 박 여사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걷는 길이 낭떠러지로 향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추려 할수록 벗어나기가 더 어려웠다. 밖에서는 여론이 들끓고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갔다. 비극은 작은 불씨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불씨가 터지는 순간 이 작은 도시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을 것이었다. 소영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안동 동네의 수군거림은 더 이상 작은 속삭임에 머물지 않았다. 시장이든 찻집이든 어딜 가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 밤마다 민준이랑 박 여사 늦게까지 안 잔다더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글쎄, 얼마 전에는 박 여사가 술 취한 민준이를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던데. 이상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에휴, 장모랑 사위가 한 집에 사니 언젠가 일 터질 줄 알았어. 소문은 검은 구름처럼 매일같이 짙어져 이미 슬픔에 잠긴 그 집을 에워쌌다. 박 여사가 시장에 나무를 사러 갔다가 돈을 내고 고개를 들었을 때 가게 주인의 동정 반, 호기심 반 섞인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때로는 등 뒤에서 똑똑히 들려오는 속삭임도 있었다. 나이 먹고 주책이야. 저승에 있는 딸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저래. 그럴 때마다 박 여사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다. 소영의 재단 앞에서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소영아,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사람들이 네게까지 욕되게 하는 건 싫어.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한편 민준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다. 예전 동료들과 막노동을 하러 나갔다가 그들의 달라진 눈빛을 느꼈다. 누군가는 비아냥거렸다. 어젯밤엔 어디서 뭘 하다 늦게 왔냐? 장모님이랑 같이 있었냐? 민준은 얼굴이 굳어일을 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들을 원망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만 커져갔다. 어느 날 오후 소영의 사촌언니인 지연이 시골에서 올라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민준은 재단을 닦고 있었고 박 여사는 부엌에서 분주했다. 지연을 보자 박 여사는 반갑게 맞았지만 미소는 어색했고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다. 잠시 앉아있던 지연은 집안의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민준의 슬리퍼가 박 여사의 방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고 빨랫줄에는 남성용 셔츠가 여성용 옷 바로 옆에 나란히 걸려 있었다.
이웃들에게서 들었던 소문과 이러한 정황들이 합쳐지자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그날 저녁 지연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아, 너도 알지?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너 아직 젊잖아. 도리에 어긋나는 일에 휘말리면 안 돼.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소영이 재단만 보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요. 어머님은 저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유일한 분이에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마음속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이 일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저 세상에 있는 소영이도 편히 눈 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지연은 그 집에서 묵었다. 자정 무렵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툇마루로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뻔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민준과 박 여사의 그림자가 서로에게 바싹 붙어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지연은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작은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 집 안에서는 죄의 불꽃이 타오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화마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뒤척인 지연은 재단에 앉아 소영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 여사가 향을 들고 나타나자 지연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어젯밤에 제가 다 봤어요. 어머님과 민준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계세요.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향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눈동자는 하염없이 흔들리다 이내 붉게 물들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연아, 오해하지 마라. 난 그냥 민준이가 안쓰러워서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야.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단호하게 말했다. 숨기지 마세요. 밖에서는 이미 온갖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저는 소영이 영정사진이 더 이상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은 엄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약해지실 수가 있어요? 박 여사는 목이 메어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다.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소영이 죽은 후 그녀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고 민준은 유일한 버팀목이자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상대였다. 하지만 지연의 말을 듣자 그녀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밖에서 들어왔다. 팽팽한 분위기에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지연이 그에게 돌아서서 책망하듯 말했다. 민준아, 너 아직 젊잖아. 옳고 그름도 구분 못해? 네가 그렇게 소영이를 사랑했다면서 이제 겨우 몇 달 지났는데 저 세상에 있는 소영이 생각은 해봤니?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두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소영이 꿈을 꾸다 깨면 옆에는 어머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면 마치 아직 가족의 온기가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은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건 인륜에 어긋난 온기야. 계속 이럴수록 너는 네 명예와 미래를 모두 망가뜨리는 거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야.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다 같이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야. 지연의 말은 두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박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알아, 내가 너무 약했어. 수십 년 혼자 살면서 외로움에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소영이를 잃고 나니 그 빈자리가 나를 덮쳐왔어. 내가 잘못했어. 민준은 붉어진 눈으로 말없이 서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지연은 며칠 더 머물기로 했다. 재단을 돌보면서 두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존재가
그 잘못된 관계를 막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억압될수록 민준과 박 여사의 마음속 연약한 갈망은 더욱 커져갔다. 지연이 시장에 간 사이 그들은 몰래 시선을 교환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미련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치러야 할 대가를 알면서도 완전히 멈출 힘이 없었다. 밖에서는 여론이 점점 더 거세졌다. 이웃들은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지나갈 때마다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저 집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어. 장모랑 사위가 붙어 사는데 누가 그걸 곱게 보겠어. 이제 숨길 것도 없지.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그 속삭임이 지연의 귀에 들릴 때마다 그녀의 걱정은 깊어졌다. 그날 밤 지연은 시골에 계신 큰 외삼촌, 즉 박 여사의 오빠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그녀는 집안 어른이 나서지 않으면 이 일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망설였다.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침묵하는 것은 죄를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지연이 고민하는 동안 안방에서는 박 여사가 얼굴을 묶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툇마루에서는 민준이 빈 소주병 옆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양심과 욕망, 연민과 연약함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이 이미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지연이 상황을 발견하고 단호하게 경고한 이후 안동의 그 집은 숨막히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박 여사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고 민주는 넋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지연은 일부러 집에 머물며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연약한 마음은 때로 이성을 따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시장에서 나무를 고르고 있을 때였다. 근처 평상에 앉아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귀에 들려왔다. 내가 뭘 했어? 저 집 무슨 일 날 줄 알았다니까. 밤마다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더라니. 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장모랑 사위가 저렇게 붙어다녀. 어휴. 지난번엔 박 여사가 술 취한 민준이를 방으로 부축해 들어가는 걸 봤다니까. 등골이 오싹하더라. 그거 완전 근친상간 아니야? 듣기만 해도 망측해. 저승에 있는 소영이만 불쌍하지. 눈도 못 감겠다. 한마디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분노를 억누르며 서둘러 돈을 내고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내내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마음은 복잡했다. 여론이 이렇게까지 번지게 내버려두면 이 집안은 끝장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 여사와 민준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지연은 박 여사 앞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더는 못 참겠어요. 정말 소영이를 생각하신다면 당장 이 관계를 끝내셔야 해요.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알아, 지연아. 하지만 내가 너무 외로웠어. 20년 넘게 혼자 살면서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소영이를 잃고 나니 그 빈자리가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 민준이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서로 그렇게 기대게 된 거야. 그 말에 지연은 분노에 차 울음을 터뜨렸다. 서로 기댄다고 해서 인륜을 저버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지금 스스로 명예를 망가뜨리고 민준이까지 진흙탕으로 끌어들이고 계신 거예요. 소영이 생각은 안 하세요? 영정 사진 속 소영이 눈빛이 보이지 않으세요? 분위기는 얼어붙었. 구석에 앉아있던 민주는 두 손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약했어요. 밤마다 소영이를 따라 죽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곁에 안 계셨더라면 전 아마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제 친척의 개입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지연은 시골에 계신 큰 외삼촌 박 여사의 오빠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조심스럽게 소영이가 죽은 후 어머님이 너무 상심하셔서 민준이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어른께서 나서서 바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안동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적었. 지연이 조용히 계획을 세우는 동안 툇마루에서 민주는 다시 술을 마셨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나지막이 불렀다. 어머님, 나와서 저랑 잠시만 같이 앉아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눈만 감으면 소영이가 저를 떠나는 모습이 보여요. 박 여사는 그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다. 방 안에 지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싹 붙어 앉았다. 처마를 스치는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거미줄처럼 위태로웠고 끊어내려 할수록 더욱 얽혀만 갔다. 방 안에서 지연은 밖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밤새 뒤척였다. 그녀는 이를 갈며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은 안 돼. 내일 외삼촌이 오시지 않으면 내 손으로 모든 걸 폭로하겠어. 거리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조용히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다. 평온해 보이던 도시 안동. 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죄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거센 바람 한 줄기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거대한 화마가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이 편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외삼촌인 박서방이 시골에서 안동으로 급히 올라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굳은 얼굴로 동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수가, 네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냐? 동네 방네 소문이 파다한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떨었다. 마당을 쓸던 민준도 그 소리에 멈칫하며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옆에서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박서방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고는 목소리를 내리깔았다. 남편 일찍 죽고 딸까지 잃었으니 네가 힘든 건 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도리를 잊어버리면 쓰나 내 사위인 민준이랑 놀아나다니 조상님들 뵐 낯이 있겠냐.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오라버니, 제가 마음이 약해서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 네, 나이가 50이 넘었어. 어디까지가 선인지 모른단 말이냐.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데 이 집안 체면을 어디다 두려고 그래. 박서방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민준이 나섰. 외삼촌,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소영이를 잃고 너무 괴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탓하지 말아주세요. 박서방은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쏘아붙였다. 닥쳐. 나는 네가 아내를 그리워하는 줄 알았더니 그 혼을 배신해? 소영이 죽은 지 100일도 안 지났는데 이 염치 없는 놈. 민준은 수치심에 얼굴이 벌개진 채 고개를 숙였다. 지연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준이 밉긴 했지만 저렇게 심한 욕을 듣는 모습은 안쓰러웠다. 호통이 끝난 후 박서방은 즉시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근처에 사는 친척들도 모두 불려왔다. 비좁은 거실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비난했다. 누군가는 박 여사의 부도덕함을 탓했고 누군가는 기구한 운명을 동정했지만 결론적으로 모두가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겼다. 한 집안 어른이 엄숙하게 말했다. 이대로 두면 온 동네에 나쁜 소문만 퍼지고 이 집안은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겁니다. 당장 깨끗하게 끝내야 합니다. 박 여사와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구도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박 여사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다시 이 차가운 집에서 홀로 살아가야 할 생각을 하니 끔찍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민주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이어 친척들의 경멸까지 받게 되자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몇 사람만 남았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봤지?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큰외삼촌까지 나서게 됐잖아. 이제 제발 정신 차려. 어머님께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알아. 하지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난 모든 걸 잃었어. 이제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어. 안방에서 박 여사는 그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들으며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진흙탕에 빠져버린 마음이 과연 돌아설 힘이 있을까? 밖에서는 초겨울의 칼바람이 윙윙거리며 지붕을 스쳐 지나갔다. 평온했던 도시 안동은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고, 이주의 많은 관계의 끝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긴장감 넘치던 가족회의가 끝난 후 박 여사의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말없이 딸의 재단 앞에 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다. 영정사진 속 소영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마치 자신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친척들은 무거운 훈계를 남기고 돌아갔다. 박 여사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다가는 가문의 명예가 산산조각 나고 딸의 넋마저 편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잠시 정신을 차린 그녀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준을 부엌으로 불렀다.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친척들까지 알게 됐어. 더 이상은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 거야.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하지만 어머님, 밤마다 소영이 꿈을 꾸다 깨면 저 혼자예요.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해져야지. 나를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래야 우리 둘 다 명예를 지킬 수 있어. 박 여사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가득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리를 두려 했었다. 민주는 바깥방에서 잠을 잤고 박 여사와의 대화를 피했다. 박 여사 역시 이웃집에 자주 놀러가며 그와의 마주침을 줄였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리라 생각하며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란 것이 칼로 자르듯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외로움은 여전히 두 사람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다. 밤이 되어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올 때마다 박 여사는 방에 누워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툇마루에 누워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찾고 싶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밤새 뒤척이던 민주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다. 박 여사는 아직 잠들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목맨 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을 남처럼 대하며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약해요. 박 여사는 온몸을 떨며 다시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려 했지만 민준이 와락 껴앉아 그를 밀어낼 힘이 없었다. 그 연약한 순간 두 사람은 또다시 서로에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경고와 약속, 심지어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소영의 넋마저 잊은 채 바로 그때 밖에서 지연이 돌아왔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심장이 멎을 듯한 광경이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두 손이 가늘게 떨렸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또다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수많은 경고와 간청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황급히 몸을 돌렸다.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더 이상은 안 돼. 필요하다면 온 세상에 다 알리겠어. 방 안에서 민준과 박 여사는 여전히 서로의 연약함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 스쳐 지나간 지연의 그림자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풍파는 더 이상 작은 수군거림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여론의 심판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지연은 방으로 돌아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물은 베개를 적셨고 마음속에는 저 세상에 있는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경고하고 애원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 침묵하면 죄를 방관하는 것이고 폭로하면 집안의 명예는 뭐가 되지? 지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밤새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일하러 나가자 지연은 소영의 재단 앞에 똑바로 앉았다. 박 여사가 들어오자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지연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어젯밤에 제가 다 봤습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이러시면
제가 온 동네와 친척들에게 다 알릴 겁니다. 박 여사는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지연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정말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어. 제발 이러지 마.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손가락질할 거야. 이미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어머님, 시장에 가나 길에 가나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제가 어디를 가도 그 소리가 들려요. 당장 그만두지 않으시면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소영이까지 욕을 먹게 될 거예요. 지연은 목이 메어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 여사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통곡했지만 마음속 연약함은 단호한 약속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날 오후 지연은 큰애 삼촌인 박서방을 찾아갔다.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직접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서방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세상에, 미숙이가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이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냐. 박서방은 즉시 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안동에 사는 다른 집안 어른들까지 모두 불렀다.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순식간에 온 동네가 알게 되었다. 그 소문이 진짜였네. 헛소문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장모랑 사위라니. 일륜도 천륜도 없구나. 소영이만 불쌍하지. 죽어서도 엄마 때문에 편히 눈을 못 감겠네. 여론은 들끓었다. 박 여사의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험악해졌고 민주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으며 박 여사는 시장에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가족회의에서 박서방은 책상을 내리치며 노발대발했다. 민준이, 너는 젊은이 실수라 쳐도 미숙이 너는 내 누이 아니냐. 반평생을 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조상님들 벨낯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이 당장 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맹세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온 세상에 다 알릴 거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고 박 여사는 흐느끼며 어깨를 떨었다. 두 사람은 이제 이 압박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무거운 한숨과 함께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박 여사도 눈물을 닦으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하지만 사람들이 흩어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고통스러운 갈등이 계속되었다. 그들은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얽혀버린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알았다.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 밖에서는 저녁 뉴스를 알리는 동네 스피커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안동의 여론은 폭발했고 이제부터 진짜 비바람이 두 길 잃은 영혼에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가족회의가 끝난 후 안동의 2층 집은 생기를 잃었다. 박 여사와 민준 모두 친척들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 애썼다. 서로를 피하고 거리를 두었다. 예전처럼 어깨를 기대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런 어색함은 집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민주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저녁도 대충 먹고는 바로 툇마루에 나가 잠을 청했다. 박 여사는 부엌 언저리를 맴돌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시장에도 잘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대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나서도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저 여자 좀 봐. 아직도 시장에 나올 낯이 있나 보네. 장모랑 사위라니. 듣기만 해도 소름 끼쳐. 그러게 말이야. 근친상간이지 뭐. 소영이만 불쌍해. 죽어서도 편히 쉬질 못하겠네. 박 여사는 걸음을 재촉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추운 날씨에도 식은땀이 흘렀다.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심장을 찔러 땅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공사장에서 예전 동료들이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기 저놈이야. 아내 죽자마자 장모랑 붙어먹은 놈. 남자가 쪽팔리지도 않나.
어떤 사람은 대놓고 소리쳤다. 야,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동네 사람들이 다 너 보고 웃는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얼굴로 피가 쏠렸지만 그는 그저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치욕감에 몸서리쳤다. 저녁이 되어 도시의 불이 켜지면 그들의 집은 벌레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다. 박 여사는 딸의 제단 앞에 말없이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소영아, 엄마가 미안해. 약속했어. 이제 그만둘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텅 빈 것 같을까? 엄마를 용서해 주렴. 텐마루에서 민주는 벽을 보고 누워 눈을 뜨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아내의 맑은 미소와 박 여사의 눈물 어린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두 쪽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쪽은 소영에 대한 기억, 다른 한쪽은 장모에게로 향하는 자신의 연약함이었다. 지연은 여전히 집에 머물며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다. 두 사람이 관계를 끊으려 애쓰는 것은 알았지만 무심코 마주치는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련이 가득했다. 지연은 자신이 떠나면 두 사람이 다시 약해질까봐 걱정되었다. 그 후로도 긴장감은 줄어들지 않았고 여론은 계속해서 들끓었다. 심지어 없던 이야기까지 만들어졌다. 친척들이 말려도 소용없다더라. 아직도 안 끝났대. 그래, 며칠 전에는 둘이 같이 외출하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 소문은 기름을 부은 듯 온 동네로 번져나갔다. 박 여사는 정신적으로 거의 무너져 내렸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민주는 점점 더 말을 잃었고 다시 소주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민주는 텐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며 목맨 소리로 외쳤다. 소영아, 나를 용서해줘. 약속할게. 그만둘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안방에 있던 박 여사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눈물이 옷자락을 적셨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민준을 안아주고 예전처럼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집 한가운데 놓인 딸의 재단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 갈등 속에서 두 사람 모두 깨달았다. 만약 한 번 더 약해진다면 모든 약속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그것은 여론과 자신의 양심 앞에서 몇 배나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했다. 가족회의 이후 박 여사와 민주는 속죄하는 듯 혹은 넋이 나간 듯한 상태로 살았다.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며 친밀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은 시간마다 그들을 갉아먹었다. 매일 밤 딸의 재단 앞에 앉을 때면 박 여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영정사진 속 소영의 미소는 이제 그녀에게 매달려 있는 판결문처럼 느껴졌다. 강해져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에 숨이 막혔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공사장에서 그는 말이 없고 동료들의 시선을 피했다. 사람들은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저놈이야. 아내 죽자마자 장모랑. 그 말들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 저녁이 되면 그는 또다시 술을 찾았다. 독한 술기운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었지만 잊을수록 기댈 어깨가 더욱 간절해졌다. 그리고 그 어깨는 오직 박 여사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주말 밤, 지연이 친척 집에 가고 집에는 박 여사와 민준 둘만 남았다. 공간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민주는 텐마루에 앉아 있었고 소주병은 이미 반 이상 비어 있었다. 박 여사가 밖으로 나왔다가 그를 보고는 돌아서려 했지만 그의 잠긴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어머님, 더 이상 저를 피하지 마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박 여사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두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아, 취했구나. 방에 들어가 자거라. 나는 다시 죄짓고 싶지 않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에서 목맨 소리가 흘러나왔다. 약속했지만 제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아요. 소영이도 보고 싶지만 어머님도 필요해요. 어머님마저 없으면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박 여사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외로움과 민준의 애원이 뒤섞여 그녀의 의지를 앗아갔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그의 옆에 주저앉았다.
앙상한 손이 떨며 사위의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이성은 사라지고 길 잃은 두 영혼만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서로를 찾았다. 그날 밤 다시 한번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비쳤다. 박 여사는 옆에 누워있는 민준을 보고 망연자실한 채 깨어났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눈을 쳐다보지 못한 채 침묵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옷을 입고 재단으로 달려가 딸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녀는 흐느꼈다. 소영아, 엄마가 또 잘못했어. 엄마는 힘이 없구나.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등 뒤에는 헬쑥한 얼굴의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순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진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만약 다시 발각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을 것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박 여사와 민준은 서로를 피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눈빛 속에서 두 사람 모두 보이지 않는 끈이 서로를 단단히 묶어 쉽게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시골에 있던 지연은 이웃에게서 몇 통의 전화를 받았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지연아, 너희 어머님이랑 민준이 아무래도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것 같아. 어젯밤에 방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더라.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이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모든 것이 구제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었다. 밖에서는 안동 하늘에 가랑비가 흩날렸다. 작은 빗방울들이 그 집의 어두운 장막을 들이우는 듯했다. 비극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시골에서 안동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이웃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 여사하고 민준이 다시 가까워졌어. 어젯밤에 방에 불이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는데 그림자가 이상했어.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 침묵하면 소영이가 영원히 편히 쉴 수 없다. 이대로 두면 온 가족이 진흙탕 속에서 망신을 당할 것이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은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민준은 그녀를 피하며 서둘러 물통을 들고 우물가로 향했다. 박 여사는 부엌에서 분주했지만 지연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분위기만으로도 지연은 소문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어색한 식사가 끝난 후 지연은 집 한가운데 앉아 박 여사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어머님, 그리고 민준이 정말 끝내셨어요? 아니면 모두의 등 뒤에서 또 몰래 만나고 계셨어요? 공간은 얼어붙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온몸을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결연했다. 제가 경고하고 애원했는데도 두 분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제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친척과 동네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제 동생 소영이가 자기 가족들 때문에 더 이상 욕되게 할 수는 없어요. 지연아, 그러지 마라. 제발. 어머님께 시간을 좀 더 줘. 정말 그만둘게. 약속할게. 박 여사가 통곡하며 지연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지연은 손을 뿌리쳤다. 충혈된 눈은 단호했다. 어머님,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밖에서는 온갖 소문이 다 퍼졌고 이 집안 명예는 땅에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을 믿을 수 없어요.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언가 빌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혔다. 지연이 한번 결심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즉시 박서방과 다른 집안 어른들에게 연락했다. 점심 무렵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친척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 몇몇도 와 있었다. 소문이 퍼져나가 동네 사람들은
오늘 박 여사네 집에서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모두 알고 있었다. 박서방이 가운데 앉아 엄격한 얼굴로 소리쳤다. 미수가, 민준아, 너희들 이제 변명할 거리도 없지? 소문이 파다하더니 이제 지연이가 직접 받고 동네 사람들도 다 봤다더라. 너희들 때문에 이 집안 전체가 얼굴에 먹칠을 하게 생겼어. 박 여사는 온몸을 떨며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오라버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박서방이 윽박질렀다. 기회? 사람들이 이미 다 손가락질하는데 무슨 수로 바로잡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언한다. 만약 두 사람이 또다시 엮이면 이 집안에서 내쫓을 것이고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거다. 방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웃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헬쑥한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는 이제 마지막 문이 닫혔다는 것을 알았다. 지연은 말없이 서서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자기 가족을 직접 폭로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해야만 이 잘못된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믿었다. 밖에서는 안동의 하늘이 흐렸고 바람이 윙윙 불었다. 2층 집은 동네 전체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여론의 파도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두 사람을 덮치기 시작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두 모인 그날 이후 박 여사와 민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안동 시내 전체에서 가장 자극적인 화제거리가 되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다. 시장에 박 여사가 나타나면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아직도 시장에 나올 낯이 있나 봐. 부끄러운 줄도 모르지. 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세상에 저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나. 그 말들은 칼날이 되어 박 여사의 심장을 도려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나무를 사고 돈을 낸 뒤 경멸의 눈초리를 받으며 자리를 떠났다. 어느 날은 생선을 사려는데 주인이 대놓고 손을 내저으며 팔지 않겠다고 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가게는 당신 같은 손님 안 받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손을 떨었다. 집에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내가 스스로를 이 치욕스러운 길로 몰아넣었구나. 이제 어떻게 돌이켜야 하나. 민준에게 닥친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다. 공사장에서 현장 소장이 그를 불렀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민준 씨, 자네 사적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다른 인부들이 같이 일하기 싫다 하니 그만두는 게 좋겠어. 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애원했다. 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이 일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도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 미안하지만 알아서 하게. 일자리를 잃은 민준은 거리를 헤맸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그는 넉나간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그는 툇마루에 앉아 혼자 술을 마셨다. 지연이 다가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내가 말했지. 이게 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정말 소영이를 생각하고 이 집안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제 진짜 그만둬. 더 깊이 빠지지 마. 민준은 희미하게 웃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두라고? 그만두면 난 뭘 위해 살지. 일자리도 잃고 친구들도 등 돌리고 동네 사람들은 날 쓰레기 취급하는데 어머님만이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면 무슨 소용이야. 너는 지금 어머님까지 같이 진흙탕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야. 안방에서 박 여사는 그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들으며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다.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처럼 가슴을 후려쳤다. 그녀는 민준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자신은 온 동네의 왕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고 작은 온기라도 갈망하게 되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녀는 툇마루로 나갔다. 민준이 빈 소주병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나지막이 불렀다.
민준아, 방에 들어가 자거라. 밖은 춥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술 기운에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말고는 제 곁에 아무도 없어요. 어머님마저 저를 버리시면 저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박 여사는 온몸을 떨며 눈물을 쏟았다.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서 친척들과 주민센터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이성은 외쳤다. 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약해졌다. 민준아, 강해져야지.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잠겼다. 어두운 집안, 희미한 등잔불만이 빛나고 있었다. 길 잃은 두 영혼은 다시 서로의 곁에 앉았다. 떨면서 외롭게 수많은 약속과 여론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끊어낼 만큼 강하지 못했다. 밖에서는 안동하늘에 다시 가랑비가 내렸다. 기와장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잔인한 현실을 일깨우는 듯했다. 한 번 발을 들인 죄의 길은 벗어나려 할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었다. 박 여사와 민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은 주민센터에 불려간 이후 동네를 넘어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여론이 더욱 흉흉해졌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이 시장에 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닌 공개적인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 박 여사랑 민준이 주민센터 불려가고도 아직 몰래 만난다더라. 정말? 내가 며칠 전에 두 사람이 절에 같이 가는 걸 똑똑히 봤다니까. 바싹 붙어서 말이야.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지. 우리 안동에 저렇게 망측한 일은 처음이야. 신문사에 제보해서 망신을 줘야 해. 그 말을 들은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군가 정말 제보라도 한다면 이제 온 나라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동네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스캔들이 될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동네 주민 여러 명의 서명이 담긴 익명의 진정서가 주민센터에 제출되었다. 진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박미숙 씨 댁에서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모가 사위와 동거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당국에서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은 카페에서부터 관공서까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 수군거렸다. 진짜 근친상간이었네. 듣기만 해도 끔찍하다. 엄하게 처벌해야 해. 저런 일이 동네 망신 다 시키는 거야. 박 여사는 그 소식을 듣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이제 끝이구나. 우리 모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이 없구나. 민준도 소식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발밑에서 소주병이 깨졌다. 그는 넋나간 채 말했다. 어머님, 사람들이 우리를 여론으로 죽이려고 해요. 이제 어떡하죠?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연약함과 깊어진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주민센터 직원과 통장이 다시 집으로 찾아와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진정서를 큰 소리로 읽었다. 분위기는 숨막혔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통쾌했고 어떤 이는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경멸하며 고개를 저었다. 한 이웃 아주머니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박 여사, 당신 아직도 여기서 살 낯이 있소? 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해?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민준이 저놈, 사내 자식이 염치도 없냐? 이 동네에서 썩 꺼져.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박 여사는 그저 얼굴을 감싸고 통곡할 뿐이었다. 주민센터 직원이 결론 내렸다. 진정서 내용은 확인되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군중은 서서히 흩어졌고 집안에는 섬뜩한 정적만 남았다. 박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빈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사회에서 버림받고 막다른 길에 몰린 듯했다. 밤이 깊어지고 가랑비가 기와장 위로 떨어졌다. 고요한 집 안에서 박 여사가 눈물과 함께 속삭였다. 소영아,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왜 세상은 나한테 살아갈 길 하나 주지 않는 걸까?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던 민준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님, 차라리 우리가 다른 곳으로 떠나버릴까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어둠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도망치자는 생각. 그것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옥죄어오는 여론의 포위망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처럼. 진정서가 공개적으로 낭독된 이후 박 여사의 집은 폭풍의 눈과 같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기 위해 그 집 앞을 서성였다. 밤이 되면 이웃들의 시선은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듯했다. 박 여사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고 민주는 툇마루에 주저앉아 언제나 빈 소주병을 옆에 끼고 살았다. 어느 날 밤 집에 단둘이 남게 되자 민준이 박 여사를 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여기서는 사람들이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멀리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건 어때요? 박 여사는 그 말에 멈칫했다. 충혈된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생각은 그녀의 머릿속에도 여러 번 스쳐 지나갔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이제 민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소영이 재단은 어떡하고? 우리가 도망치면 평생 손가락질 받을 거야. 여기 남는다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매일같이 욕먹고 비난받는데 더는 못 견디겠어요. 어디든 어머님만 함께라면 제가 살아갈 이유가 생길 것 같아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박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떨리는 손을 빼지 못했다. 그 연약한 순간 그녀는 거의 고개를 끄덕일 뻔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지연이 밖에서 들어왔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 광경을 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어머님, 민준이 이 지경이 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그 모든 경고와 진정서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도망쳐서 이 부끄러운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려는 거예요? 박 여사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기겁했다. 민주는 당황해서 손을 놓으며 더듬거렸다. 누나, 나는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지연은 이를 갈며 눈물을 쏟았다. 벗어나? 도망친다고 죄가 사라져? 아니, 죄는 어머님과 민준이 두 사람 마음에 있는 거야. 도망치면 여론은 더 당신들을 경멸할 거고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라고. 고함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박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지연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매일 문 밖을 나설 때마다 욕을 듣는데 더는 못 견디겠어. 하지만 도망치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은 끝내는 거예요. 진짜로 끝내는 거. 어머님은 딸을, 소영이를 생각하셔야죠. 자기 엄마와 남편 때문에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연은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소리쳤다.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고 이웃들이 호기심에 몰려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골목은 다시 시끄러워졌다. 또 싸우나 보네. 저 사람들 진짜 도망치려나 봐. 소식을 들은 박서방도 급히 달려왔다. 들어서자마자 그는 동생과 민준을 노려보았다.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 도망칠 생각이었어? 어림도 없는 소리.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 치욕은 따라다닐 거야. 죄를 마주하고 뉘우치고 끝내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야.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었다. 박 여사는 딸의 재단 앞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소영아, 엄마가 길을 잃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서방은 이를 갈며 지연을 향해 말했다. 내일 다시 가족회의를 열 거다. 만약 이 두 놈이 또 정신 못 차리면 내가 직접 도청에 민원을 넣어서 온 세상에 알려.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다. 그 선언은 마치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박 여사와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망칠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밖에서는 이웃들이 서서히 흩어졌지만 수군거리는 소리는 밤바람 속에 남아 있었다. 집은 어둠에 잠겼다. 소영의 제단 위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불만이 길 잃은 두 영혼을 꾸짖는 듯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도망치려다 발각된 그날 밤 이후 박 여사와 민주는 넋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것,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날 아침 집에서 다시 가족회의가 열렸다. 방 안은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로 가득 차 숨막힐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였다. 박서방이 가운데 앉아 분노로 검게 변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늘 조상님들과 여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에게 묻는다. 계속할 건가, 끝낼 건가? 만약 또다시 몰래 만나다가는 이 집안에서 내쫓을 것이고 당국에서도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모든 시선이 박 여사와 민준에게 쏠렸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떨었다. 민준은 옆에 앉아 이마에서 땀을 흘렸다. 마침내 박 여사가 울음을 터뜨리며 딸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목맨 소리로 말했다. 소영아, 엄마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 내 영혼과 여기 모인 친척들 앞에서 맹세할게. 이제부터 모든 잘못을 끝내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낯이 없다. 모든 비난을 달게 받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헬쑥한 얼굴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도 맹세합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안동에 머물 낯이 없습니다. 저는 소영이와 가족들을 배신했습니다. 모든 경멸을 받겠습니다. 방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은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진작 저럴 것이지. 그래도 잘못을 뉘우친다니 다행이네. 젊은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박서방이 윽박질렀다. 좋다. 맹세했으니 지켜라. 오늘부로 민준이는 이 집에서 나가고 미숙이 너는 남은 명예라도 지키도록 해라. 조상님들과 저 세상에 있는 내 딸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결정은 내려졌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이 비극적인 과정에 대한 슬픔이 교차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옷 몇 가지를 챙겨 조용히 대문을 나섰다. 이웃들은 구경하러 나와 어떤 이는 통쾌해했고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묵묵히 동네를 떠났다. 집안에서 박 여사는 제단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헬쑥한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녀는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이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잘못된 관계는 공식적으로 끝났고 그녀에게는 속죄할 기회가 남았다. 지연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목맨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이걸 인생에서 가장 아픈 교훈으로 삼으세요. 여론은 혹독할 수 있지만 어머님이 바르게 살아가시면 시간은 모든 것을 아물게 할 거예요. 박 여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지연을 껴안고 흐느꼈다. 고맙다, 지연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나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야. 밖에서는 며칠간 흐렸던 안동 하늘이 맑게 개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소영의 재단을 비추자 영정사진이 환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는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았다. 마치 올바른 길을 다시 찾으려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보내는 위로처럼. 박 여사와 민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 여우는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다. 민준이 안동을 떠난 후 동네에서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먼 타지에서 막노동을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다. 사랑과 명예, 그리고 미래를 모두 잃은 것이다. 박 여사는 그날 이후 머리가 반백이 되었다. 그녀는 대문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 아침 일찍 남들보다 먼저 시장에 나가 서둘러 장을 보고 돌아왔다. 저녁이면 몇 시간이고
소영의 제단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속삭이며 딸에게 속죄했다. 이웃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가 스스로를 가두고 뉘우치며 사는 모습을 보며 점차 독한 말을 거두어 갔다. 그녀의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은 지연이었다.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지연은 끝까지 고모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소영이를 대신해 어머니를 돌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했다. 지연의 강인하고 단호한 태도가 온 가족이 진흙탕에 빠지는 것을 막아낸 것이었다. 한 번은 지연이 박 여사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이제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늦기 전에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이걸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사세요. 박 여사는 지연을 껴안고 통곡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돌아올 길이 없었을 거야. 소영이에게 죄를 지었지만 남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이 이야기는 안동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분노하고 경멸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깨달았다. 외로움은 사람을 실수로 이끌 수 있고 연약함은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각자는 도리를 지키고 스스로의 한계를 지켜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민중과 박 여사는 대가를 치렀다. 한 사람은 미래를 잃었고 한 사람은 남은 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맞섰던 지연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빛이었다. 지연 덕분에 잘못된 관계는 멈추었고 가족은 얼마 남지 않은 명예를 지켰으며 저 세상에 있는 소영의 넋도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외로움이 잘못된 길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통과 공허함 앞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굳건한 도덕심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지연과 같은 용기와 강인함은 가족의 가치와 가문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다. 마침내 이야기는 조용한 오후 속에서 막을 내렸다. 소영의 제단 앞에서 향연기가 피어올랐다. 박 여사는 향을 올리고 고개를 숙여 참회했다. 등 뒤에는 지연이 서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밖에서는 저녁 햇살이 작은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뉘우치고 돌아설 줄 안다면 인간은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듯했다.